아유 귀여워 엉덩이. 실크로드 최대 허브 도시 카슈가르에서 휴식을 취하고 파미르길에 오릅니다. 그 전에 변방증을 발급받고 말이죠. 변방증의 정식 명칭은 변방통행증입니다. 중국의 파미르고원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 허가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중국 사람들 역시 이 허가증이 있어야 여행이 가능하기에 성수기에는 발급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는 곳은 파미르고원, 동서양을 잇는 가장 오래된 모험심을 자극하는 로드 다큐멘터리의 무대입니다. 왜냐고요? 파미르고원을 넘지 못한다면 실크로드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데 난이도가 극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미르고원을 넘어오며 숱한 사람들이 희생됐고 숱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727년 신라승 해초가 파미르고원을 넘으며 동쪽 중국으로 향하던 도중 반대로 서쪽 천축국으로 가던 여행객을 만나 느꼈던 심정 역시 왕 오천축국전에 남겼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대는 서쪽 길이 멀다고 한탄하나 나는 동쪽으로 가는 길이 먼 것을 슬퍼하오. 길은 거칠고 산마루에 눈도 많이 쌓였는데 험한 골짜기에는 도적대도 많다고 하오. 험준한 산세에 날던 새도 놀라고 사람은 외나무 다리에 의지해야 하는데 지나기가 어렵소. 내 한평생 살며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오늘따라 눈물을 주체하기가 힘두오. 파미르고원을 넘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파미르고원은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 해발이 4,500m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천산, 곤륜, 카라코람, 히말라야, 힌두쿠시 등 굵직굵직한 세 개의 산맥들이 뻗어나갑니다. 파미르 길은 때로는 계곡길을, 때로는 눈이 쌓인 고개를 넘어야 했고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어 그나마 눈이 녹는 여름 특정 기간에만 이용이 가능했을 겁니다. 파미르고원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여러 나라의 영토에 속하는데 우리는 중국령 파미르길에 오릅니다. 파미르고원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파미르고원은 야생파가 나서 동쪽 중국에서는 총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서쪽 페르시아에서는 태양신 미트라의 궁전이라는 뜻의 파이미히르라 불렀고 이것이 현재 파미르의 어원이 됐다고 합니다. 카슈가르에서 파미르고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이용합니다. 보통 줄여서 KKH라고 부르는데 하이웨이라고 해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하늘과 맞닿을 정도로 해발이 높은 하늘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 북단에서 남단으로 진입했는데 여기도 뭐 길이 기가 막히네. 이런 하늘길은 카라코람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 파미르고원 및 곤륜 산맥의 서쪽 끝을 통과하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기에 두 나라의 우정을 증명한다 하여 우이공로라 부르기도 합니다. KKH의 전체 길이는 1224km로 중국 경내에 415km, 파키스탄 경내에 809km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최저 해발은 1154m, 최고 해발은 4733m로 세계 10대 험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건설할 당시 1km당 사람 목숨 하나가 희생됐다고 하니 난공사 중에 난공사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카라코람 도로는 1966년 양국의 합의에 따라 국경지대인 쿤제라 패스에서 각국의 방향으로 건설을 시작합니다.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리가 짧았던 중국은
자신이 맡은 구간의 건설을 끝내자 파키스탄이 도와 613km에 이르는 구간 공사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파키스탄 내 중국인에 대한 호의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 것을 파키스탄 여행 중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튼 카라코람 하이웨이 건설에는 총 2만 명이 투입됐으며 1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결과 1978년에야 비로소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5월에는 대외적으로도 개방이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육로로 파키스탄 및 인도, 중앙아시아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그전에는 심장이 쫄깃해지는 도로, 부족한 정보, 테러 등의 문제로 사용이 꺼려졌지만 지금은 고속도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 구간은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참, 근데 이 길이 난공사라서 사람이 많이 희생된 것으로만 유명해진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 답을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가 무지화산입니다. 일로와 야크. 파미르길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길 중간중간 보이는 풍경들 모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륜 산맥의 최고봉 공골부터 무사거, 그리고 계곡을 따라 형성된 초지와 호수들, 무엇 하나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풍경들입니다. 저희들의 1차 목적지인 무지화산 가는 길 역시 그렇습니다. 시간 제약이 없다면 그냥 텐트 펼쳐놓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싶은 곳입니다. 무지화산, 파미르 고원 속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국경 지역에 차갑게 식어있는 화산 분화구들이 있습니다. 이 화산 분화구들을 현지 키르기스어로 카르테미얼이라고 부르는데 분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화구들은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는 녀석들인데 해발 3580m에서 약 1500년 전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지화산은 열화산이 아닌 냉화산이라고 하네요. 열화산은 보통 폭발할 때 온도가 1000도 이상, 최저 800도라는데 무지화산은 상온에서도 폭발하며 실제 온도는 6, 7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손으로 만져보면 차갑다고 하네요. 저는 물론 실제로 만져볼 용기는 없습니다. 무지화산은 주변으로 고원 습지, 빙하, 그리고 일명 18나한봉이라고 불리는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부에는 잔도가 설치되어 있어 유유자적 산책을 하며 파미르 고원의 신선한 공기와 뜨겁게 보이는 화산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025년 8월 1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곳은 동파미르라고 보통 부르는 중국 카스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연결하는 카라코람 하이웨이의
중국 쪽 백사 호수가 있는 그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지금 곤륜산맥의 마지막 산과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백사호의 백사산, 하얀색 모래가 산 기슭까지, 산 정상까지 이어져 있는 참 지구의 신비로운 모습을 간직한 호수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기 하룻밤 묵은 민박집도 보이고, 중국의 변방, 동파밀에서 아침을 맞습니다. 백사호는 카스에서 15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발 3,663m의 호수입니다. 면적은 44제곱킬로미터, 축구장 6,000개가 넘는 면적이기에 북단과 동단으로 나누어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비슷한 풍경의 호수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햇빛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 보여지는 풍경이 천차만별이기에 날씨가 좋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모습의 백사호를 보시길 권합니다. 참, 중국 내에 백사호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많은데 저희가 있는 곳은 커즈러 키르기스 자치주의 아커타오현입니다. 간단히 아커타오현의 백사호 백사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파밀을 여행을 하신다면 백사호를 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무지화산, 다슈크루간, 그리고 카스로 연결되는 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심 78m인 백사호 주변으로는 민박집, 식당 등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곤륜산맥의 최고봉인 공궐, 그리고 무스타그봉의 설산, 모래로 이루어진 백사호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백사산은 지질학적으로 신생대의 퇴적암이 풍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지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해도 과히 부끄럽지 않을 백사호 주변 늪지대에서 세상의 고독을 맞이합니다.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고해발 지역은 기압이 안정적인 오전에 관람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가 되면 바람이 불고 날씨의 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혹시 서유기 보셨나요?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의 거처가 이곳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요. 또한 키르기스의 영웅 서사시 마나스에 나오는 은색 사구의 장소가 바로 백사호라고 하니 기회가 되면 안 가볼 수가 없겠습니다. 백사호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침 카라쿨로 향합니다. 백사호에서 카라쿨까지는 약 30km, 차로 30분 만에 도착합니다. 카라쿨, 카라는 검다 혹은 크다, 위대하다 라는 뜻, 쿨은 호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검은 호수보다는 큰 호수 혹은 위대한 호수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빙산의 아버지 무스타거봉을 수면에 머금고 있는 카라쿨에는 키르기스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호랑이가 산신령 몰래 담배 피던 시절
카라쿨에 키르기스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금슬 좋던 노부부 사이에 늦둥이 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았던 키르기스 엄마는 막내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등집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에게 유언을 하나 남기죠. 여보, 나 없이도 우리 두 딸 잘 부탁해요. 아내가 남긴 막내딸은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홀로 남겨진 키르기스 아빠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막내딸의 건강과 첫째 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살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르기스 아빠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는 산신령이 몰래 담배를 피던 호랑이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몰래 지켜보던 키르기스 아빠를 발견한 산신령은 인자한 웃음과 함께 한마디 남깁니다. 동쪽 해가 뜨는 방향에 일월 신산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 산꼭대기에 일월 보경이 있는데 그거 가져다가 딸에게 비추면 건강해질 것이오. 번쩍 눈이 떠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난 키르기스 아빠는 그 길로 1월 보경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아빠가 떠난 이후 두 딸은 가축을 돌보며 아빠가 떠난 동쪽 오솔길을 매일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염없이 아빠를 기다리던 두 딸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흘렸던 눈물은 모두 말라버린 후 산이 되어 버립니다. 키르기스 아빠는 얼마 후 자신의 거처와 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딸을 건강하게 해줄 1월 보경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두 딸이 설산이 된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고 그만 손에 쥐고 있던 1월 보경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땅에 떨어진 1월 보경은 두동강이가 났고 호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 호수 중 하나가 카라쿨이라죠. 키르기스 아빠 역시 그대로 설산이 되어버립니다. 그 설산이 바로 무스타거 봉입니다. 빙산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두 딸의 아버지였던 거죠. 이렇게 두 딸과 아빠는 설산이 되어 사이좋게 호수를 바라보며 함께 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산신령이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건 저뿐인 걸까요? 와칸 회랑은 동서로 길이 약 400km, 남북으로 약 20km의 좁고 긴 산맥 사이의 길을 말합니다. 북쪽으로는 타지키스탄, 남쪽으로는 파키스탄, 동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와칸 회랑의 300km는 아프가니스탄이, 100km는 중국에 속해 있습니다. 와칸 회랑이 산맥 사이의 길이라고 해도 평균 해발이 4,000m가 넘습니다. 이에 1년 중 9개월 정도는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며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약 1만 명가량 되며 척박한 산악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미르 고원이 넘어 동서양을 오갔던 대상과 구법승들은 바로 이 와칸 회랑을 넘어야 비로소 큰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동진 시기의 법현, 당나라 시대의 현장, 해초, 고선지 장군 등이 이 길을 이용했었고 이름을 남기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이 길을 이용했을 겁니다. 중국령 와칸 회랑 입구에는 2025년 6월 이후에 세운 동상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안세고, 장건, 법현, 현장, 마르코폴로입니다. 안세고는 페르시아인, 마르코폴로는 실제 유무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베네치아 사람, 나머지는 중국인들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험난한 파미르 고원, 와칸 회랑을 지나게 했을까요? 앞서 밝혔듯 와칸 회랑은
강대국의 무덤,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세기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 일명 그레이트 게임의 원인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와 이를 막으려는 영국 간의 대립은 중앙아시아에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와의 완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이용된 곳이 다름 아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완충지로 활용했는데 왁한 회랑 역시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 별 소용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아프가니스탄의 영토로 확정시켜버립니다. 영국은 자신의 식민지인 인도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는 영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를 묵인합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전쟁을 치렀고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현재까지도 집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단체의 영향을 우려해 국경을 꼭꼭 잠그고 있는 형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아프가니스탄에 2007년 샘물교회의 선교사들이 갔다가 피랍되면서 가기가 더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중국령 왁한 회랑 입구에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밖에요. 뭐 들어가면 뭐해? 타쉬쿠르간, 곤륜 산맥의 가장 서쪽, 파미르 고원의 동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타쉬쿠르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쪽으로 왁한 회랑을 넘어 첫 번째로 만나는 가장 큰 도시이며 한서 서역전에 따르면 서역 36국 중 프리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당나라 시대까지는 갈차국, 갈반국, 갈반당국, 갈반타국 등으로 불리기도 했죠. 신당서 서역전에 따르면 갈반국은 총령에 있으며 도성은 사다하를 등지고 있다. 병사는 1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는 타쉬쿠르간을 총령진이라 했고 총령진의 본거지가 바로 석두성입니다. 즉 수비군이 주둔하던 성인데 당나라 시기 고선지 장군이 파미르 원정을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변경 수비대 중 규모가 크면 군, 작으면 수착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배를 든든하게 채운 우리들은 석두성을 방문합니다. 표를 파는 건물 앞에는 타지크족들이 관광객들을 위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크족, 그러고 보니 타쉬쿠르간은 타지크 자치현이기도 합니다. 중국어로 타지커라 부르는 이 민족은 중국 내에서 유일한 백인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4000년 전 시베리아 일대에서 거주하던 사카인들이 남하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파미르 고원에 정착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타지크족도 사카인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흰 피부, 큰 키, 그리고 매부리 코가 인상적인 타지크족은 족의 혼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전통과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상징은 독수리, 독수리는 충성과 정의를 상징합니다. 타지크족의 공연을 관람하고 석두성으로 향합니다. 예전에는 석두성 바로 앞에서 표를 사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전동차를 이용해 돌아서 가야 합니다. 요녕석성, 남경석성과 더불어 중국 3대 석성이기도 한 석두성은 해발 약 3100m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타쉬쿠르간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성 아래로는 풍요로운 금초탄이 내려다 보입니다. 금초탄에서는 소나 양,
말 등의 가축을 방목했을 테고 석두성에서는 아마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생활했을 겁니다. 석두성은 방형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집니다. 내성은 보존 상태가 꽤 양호한데 내성의 동쪽은 사원이, 서쪽과 동남쪽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성은 봉화대와 일반 백성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돌들이 무더기를 이룬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폐허들 위로 한때 실크로드의 도시로서 번성했던 모습이 눈앞을 스쳐갑니다. 낙타 무리를 이끌고 파미르 고원을 넘어온 대상들, 종교적 열의로 가득 찬 눈을 한 국법승들, 여기에 지금의 저희들과는 사뭇 다른 여행객들까지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 이 석두성에 서 있는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석두성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미르 고원에 용이 삽니다. 이건 옛 사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대당 서역기에서는 사나운 용이 지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많으므로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은 검붉은 색의 옷을 입거나 조롱박을 갖고 있거나 큰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법현 스님의 기록도 유사한데 총명에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눈이 쌓여 있었고 동룡이 있어서 만약 그것이 진노하게 되면 혹독한 바람과 눈비가 몰아쳐 모래와 자갈이 마구 날리므로 이래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온존할 수가 없다고 전합니다. 물론 기록에서 보이는 용은 생물학적인 용이 아니라 고해발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변화무쌍한 기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변화무쌍한 기후가 아닌 험한 길을 용으로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발룡고도입니다. 발룡은 아직 승천하지 못하고 땅에 서려 있는 용을 뜻하는데 보통 따리를 틀고 있는 모습의 지형이나 길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발룡은 중국령 파미르 고원의 중심 도시인 타쉬쿠르간에 있습니다. 곤륜 산맥과 파미르 고원의 접경지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구역상 와차 마을에 속하기에 와차 공로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이 발룡이라 불리는 걸까요? 발룡 고도는 36km밖에 되지 않지만 639개의 S자 커브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해발은 4200m로 시작점과는 낙차가 무려 1000m나 됩니다. 그러니 만약 현장 법사가 왔다라면 따리를 튼 용이 지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많으므로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한눈 팔거나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발룡 고도를 내려와서도 끝이 아닙니다. 타쉬쿠르간으로 가던 카스로 가던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반디열 나무도 그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용이 정말로 살 것 같은 이 옥색의 호수는 이름에도 색깔을 뜻하는 남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보통 차창 밖으로 보고 그냥 지나치지만 저희들은 주차장으로 올라가 전망대까지 왕복으로 세미 트레킹을 합니다. 용이 사는 발룡고도를 4다리로 경험했으니 용이 살고 있는 호수는 2다리로 거닐어 봅니다. 속된 말로 풍경이 정말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을 두고 용용 죽겠지 라는 말이 생긴 걸까요?